이제 윤 실장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 화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까지 친서 누가 들고 가느냐까지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한겨레 신문도 이제 윤 실장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주로 이제 뭐 국내 관련된 문제도 맡고 있지만 국내 상황뿐만 아니라 남부 문제에 대해서도 상황관리 차원에서 관여해 왔다. 그러니까 모든 그 국정상황실장 자리가 모든 정보 보고나 이런 것들 취합하고 또 매일 문 대통령 만나서. 그러니까 저 얘기는 기자들 하도 이상하게 물어보니까 저렇게 만든 그러니까는 국정상황실장이가 국내 상황과 관련돼서 사건 사고나 이런 거를 이제 취합을 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국정상황실장 자리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에 있어서 그 업무 영역에 남북 관리도 들어갔다라고 이제 청와대가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업무 범위 안에 있는 거다. 그래서 특별히 뭐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겁니다. 저 얘기는. 네. 자,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10년 만에 대북 특사기도 하니까요. 먼저 대변인들 반응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의 신속하고 시적절한 대북 특별사절단 파견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과 함께 환영하는 바입니다. 국민의 여망을 받은 특사단이 훌륭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돌아오길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서훈 원장을 비롯한 몇몇 인사가 특사로 들어가는 것을 부적격자라고 지적을 하고 반대를 했었습니다. 이번 특사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임무는 바로 비핵화입니다. 지난 두 차례 정상회담처럼 핵은 사라지고 선물만 잔뜩 안기면서 가짜 평화의 길을 만들지는 말아야 합니다. 한국당이 좀 가장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김용남 전 의원께 묻겠습니다. 근데 또 보니까 저렇게 비판했고 홍준표 대표도 다 교섭단체 아닌 당 사람들이 들어가면 안 만나겠다 하셨다가 오전에 좀 입장을 바꾸셨다고 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과의 그 면담. 대표 그렇죠. 회동이죠. 뭐 사실은 교섭단체가 아닌 뭐 정의당이나 민평당 이렇게 대표들까지 만나면 뭐랄까요? 뭐 양쪽 진영을 나누자면은 이쪽 지금 여당 쪽이 유리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뭐 교섭단체 대표들끼리만 만나자고 요구를 했다가 이게 만남이 만약에 이루어지면 7일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대표단이 갔다가 내일 돌아온단 말이죠. 그러면 7일 날 당연히 그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가 나올 때 제1야당의 대표로서 빠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참석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투명성 같아요. 왜냐하면 남북 관계에 있어서 지난번 평창올림픽 때 김영철을 대표로 한 대표단이 왔을 때 처음에 발표한 거는 핵과 관련된 얘기가 청와대 발표 내용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비핵화는 논의가 전혀 안 됐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비핵화 얘기가 있었다까지만 언급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북한에서는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간 게 나중에 이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언론도 못 따라가고 어차피 갔다 온 대표단의 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상황, 북한의 입장이 좀 정확하게 전달돼야 되는데 이게 소위 뭐랄까요? 좀 각색이 돼서 전달되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 진행 상황과 더불어서 엄청난 혼란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단이 협상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행 단계별로 좀 투명하게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공개 방문이기도 하니까요. 또 투명하게 좀 더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김용남 전 의원의 바람을 좀 들을 수 있었고요. 오늘 관련해서 조간신문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지 박응렬 차장 오늘도 분석 준비하셨죠? 네, 보면은 제가 방송을 하고 있지만 방송도 굉장히 중요한데 신문도 여러 개를 보다 보면 정말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신문을 보면은. 그래서 이 1박 2일에 오늘 오후에 떠나는 이 대북 특사단의 일정과 내용, 그 다음에 목표가 무엇인지를 신문을 전체를 보면 제목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3면, 이 집권은 남쪽 인사를 처음 만난 겁니다. 김정은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할지 굉장히 주목되는 대목이고, 형식과 일정에 있어서는 여기 나와 있어요. 면담 일정, 장소 다 깜깜입니다.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1박 2일이라는 거, 그 다음에 서해 직항 항로로만 간다는 것, 그 정도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중앙일보 3면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뭘 할 거냐, 이 특사단이 트럼프의 생각을 전달하고 김정은의 답을 받고 올 것이다. 그래서
북미 중매 외교. 이 중매 외교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표현인데 또 썼습니다. 중매. 한국일보 3면 북한통 서운하니 미국통 정의용이 수석. 이 구성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 의미는 북미 중재가 최우선이다. 이런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다라는 취지입니다. 경향신문은 정점 향하는 북미 대화 중재 외교. 그러니까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노력과 이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한 것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도 길을 닫기 시작했다. 이런 취지입니다. 조선일보 3면은 조금 다릅니다. 주 임무는 비핵화에 대한 건데 이 특수한 임무가 있다. 대북 특사단이. 이게 미국인 인질을 석방카드로 조금 이따 토론을 할 텐데요. 미국인 인질 석방카드로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얘기도 좀 할 것이다. 그래서 평양을 찍고 워싱턴 가서 북미 대화를 유도하는데 미국인 인질 석방을 카드로 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겨레입니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비핵화 방법론, 김정은 밥 확인이 주 임무.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번 특사단에. 그래서 문 대통령이 얘기한 비핵화 방법론을 김정은이 어떻게 답을 할 것이냐.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수석 특별사절로 하는 특별사절단을 북한에 파견키로 했습니다. 특별사절단은 5일 오후 특별기편으로 서해 직항로를 통해 방북한 뒤 1박 2일간 평양에 머물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여건 조성, 남북교류 활성화 등 남북관계 개선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김근식 교수님. 네. 우리가 뭐 서훈 국정원장 갈 거다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수석은 단장은 정의용 실장이에요. 그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북한에 보낸 특사 일행 중에 청와대 외교안보 사령탑으로서 안보실장의 특사단으로 간 건 처음입니다. 네. 그 정도로 아마 이번엔 공개 특사이기 때문에 그 비중도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정은을 만나고 김정은 이야기를 들어본 다음에 바로 또 워싱턴으로 날아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중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용 실장을 그 자리에 수석 단장으로 한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이 대북 특사단이 오늘 떠나게 되면 2월달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로 일어났던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한반도 평화 구상, 이것이 과연 이번 3월 달에도 제2라운드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사이에 이 특사단이 평양에 가서 김정은으로부터 일정한 비핵화 양보를 얻어온다고 한다면 지난 2월 달에 불었던 한반도의 평화 훈풍이 3월 달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나 만에 하나 빈손으로 돌아온다고 한다면 3월 달에 꽃샘추위로 또 한반도는 몰아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꽃샘추위냐 다시 훈풍이냐 또 기로에 서 있다는 진단까지 해주셨는데요. 오늘 보면은 5명 몇 면이 여러 가지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눈길 끄는 인물 중에 하나는요. 보면은 정의용 실장 또 서훈 국정원장 뭐 천혜성 차관 그런데 저기 장관은 안 가요. 조명균 장관은요. 네. 박력 차장 보면은 두 분은 가고 당초에는 조명균 장관도 많이 거론이 됐는데 통일부는 또 차관이 갑니다. 그러니까 보면 실질적으로 2명이 원래는 수석으로 지금 돼 있죠. 단장이라는 건 수석이라는 표현을 써달라는 건데 네. 정의용 실장이 수석으로 돼 있고 서훈 국정원장이 이제 특사 단원으로 이제 같이 가는 건데 사실상 급이 국내에선 같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통일부 장관까지 가면 3명의 장관급이 가는 거는 모양새도 그렇고 굳이 뭐 조명근 장관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천혜성 차관 정도가 가면 급도 우리 특사단의 급 차원에서 구성도 맞을 것 같고 실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도 통일부 업무에 천혜성 차관이 많이 알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고 천혜성 그다음에 그 조명근 장관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사안과 관련해서 정리도 할 필요도 있고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역할 분담을 한 것 같아요. 네. 기자단은 못 따라가죠.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부 신문의 깜깜이라고 역시 이제 북한과의 접촉에서는 국내에서도 김영철 내려왔을 때도 거의 깜깜이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기자단도 못 쫓아갔고요. 그다음에 이 언론에 이제 공개를 하는 영상이나 뭐 사진 같은 거 공개하는 이제 청와대 전속 팀이 있습니다. 사진 찍고 카메라 찍는 팀이 있는데 이 팀도 안 갔어요. 제가 이거를 네. 깜깜이냐 물어본 이유가 있는 게요. 어쩌면은 기자들이 이제 조선중앙TV나 노동신문을 보고 특사단 방문 결과를 받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드는 것이 오늘자 노동신문 3면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발빠르게 준비를 했는데요. 노동신문 3면에 보면은 여기 제일 위에 안 나와요. 저기 밑에 가면은 조그맣게 3면의 좌측 하단에 조그맣게 자 남조선 대통령의 특사단이
방문한다. 네. 이 정도 기사 크기면은 김구식 교수님 지금 어느 정도 비중으로 다루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도 비중이 있게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네. 방문했다는 게 아니라 방문한다는 걸 미리 예고한 건지 비중 있게 이 정도도 다른 건가요? 왜냐하면 되게 방문했거나 방문하고 돌아갈 때 누구를 만나서 뭐 사진을 찍고 가는 걸 되게 보여주는 건데 미리 방문한다는 걸 보여주는 건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생각하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비중 낮췄지만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특사단이 가는데 언론 기자단은 동행하지 않고 있고요. 그것은 그동안에 북한의 특사단으로 갔을 때도 어떤 경우에도 언론단이 간 적은 없어요. 다만 6.15 정상회담이나 14 정상회담 경우에는 우리 언론 기자단이 풀을 구성해서 갔었는데 특사단은 간 적이 없어서 아마 그래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1박 2일 사이에 우리나라 언론 환경을 생각하면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될 겁니다. 북측에서 내놓는 사진이나 방송에는 우리가 볼 게 없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도 좀 우리가 좀 불편한 대목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5명의 대북 특사단의 면면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조간신문들이 아주 또 비중 있게 다룬 한 명이 있습니다. 윤건영 상황실장인데요. 윤건영 실장의 경우는 저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과거부터 이제 정치인 시작할 때부터 쭉 취재를 했을 때 문 대통령을 취재하려면 항상 윤건영 당신의 보좌관을 통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윤건영 실장의 네. 경우는 제가 알기로도 어떤 대북 통은 아니거든요. 북한 통은 아닌데 이번에 합류된 것은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합류된 게 아니냐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윤건영 실장이 국정상황실장이 포함된 것에 눈 놓고 기자들이 가장 이분은 왜 포함됐지? 이게 가장 먼저 든 생각이었어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궁금하지 않겠어요? 근데 국정원장이나 뭐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공식적인 직함에 의한 보좌진들이고 윤건영 실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국정상황실장이라는 공식 직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편하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가서 누군가가 대신 가서 나의 복심이 가서 현장을 보고 나중에 보고하는 게 각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다르게 보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윤건영 실장이 포함된 것이다라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빨간 동그라미 속 이제 윤건영 실장의 얼굴이 이렇게 저희 좀 잠시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는데요. 김병희 박사, 오늘요 동아일보 보도 보면 이런 내용까지 나와요. 자, 친문 인사 한 발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말 가까운 사람 아니면은 좀처럼 화를 안 내는데, 자, 정말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이 화가 날 때 어떤 불편한 감정까지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그 유일한 사람이 윤건영 실장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거는 좀 동감을 좀 하거든요. 저도 이 기사가 오늘 네. 있었던 기사 중에 가장 눈에 띄었고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가를 전적으로 보여주는 기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그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 있을 때부터 함께 호흡을 맞춰왔고 또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는 또 함께 보좌관으로 있습니다. 그 보좌관으로 지낼 뿐만이 아니라 2012년 대선 그리고 지난번 대선까지 계속해서 호흡을 맞춰왔던 터라 이번 이 방북을 앞두고서도 선 국정이나 정의용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전문적인 영역에서 한쪽에서는 김여정이 얘기했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가능성 또 한쪽에서는 북미 대화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과정들이 있을 거고요. 이 과정에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어떤 생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임하고 있을까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일 거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있는 거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들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내용들을 좀 공유할 수 있는 인사로서 파견됐다라는 부분들이 아마 이번에 있었던 5명 그리고 전체적으로 10명인데 10명의 특사단 인원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건 결국 윤건영 실장이 아닐까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박 차장 하나 네.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오늘 중앙일보 임면도 그렇고 이제 몇 개 조간신문이 네. 윤건영 실장의 친서를 문 대통령 친서를 윤 실장이 들고 간다고 제목을 뽑았는데 네. 맞습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그러니까는 청와대가 이제 오전에 청와대 출입 기자들 대상으로 이제 설명들을 하는 6시 자리가 반에 있어요. 또 네. 백브리핑을 했더라고요. 김의겸 네. 대변인이나 뭐 이렇게 기타 그러니까 등등 고위 관계자. 관계자들이 네.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청와대에서는 윤건영 실장이 친서를 갖고 가는다는 그 보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것 같다. 그다음에 그렇게 친서의 비중이 그렇게 낮은 거냐, 아니면 윤건영 실장이 그렇게 센 사람이냐, 뭐 이렇게 해서 애둘러 표현을 했는데 신문 기사의 내용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윤건영 실장이 갖고는 가는데 전달할 때 윤건영 실장이 전달한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같이 있으니까 가방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방을 드는 사람이. 네, 갖고 가라고 했을 거고 그러고 나서는 갖고 가서 뭐 정용 실장한테 주겠죠. 그러니까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왜 같은 청와대 안에서 업무를 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친서 내용이 밀봉이 된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밖에 모를 거라고 하지만
친서 내용을 할 때 다 보좌관들이 내용을 구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윤건현 실장이 그걸 갖고서 뭐 실장한테, 수석인 실장한테 전달할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친서 들고 간다는 건데 또 청와대에서 약간 예민하게 뭐 굳이 윤건현 실장이 그걸 직접 들고 가서 전달하겠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뭐 서로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청와대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언론 보도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건현 실장이 일을 하다 보니까 갖고 간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여정이 왔을 때도 김여정이 이제 문 대통령을 청와대에 접견하면서 친서를 전달했잖아요. 그리고 친서를 계속 들고 다니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옆에 따라왔던 김창선이라고 노동당 서기실장이 그걸 들고 다니죠. 들고 다니다가 이제 공식적인 접견 자리에서 친서를 전달할 때 읽는 것은 김여정이 읽고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윤건현 실장이 들고 간다는 이야기가 직접 김정은 앞에서 그걸 읽는 거나 뭐 전달하는 건 아닐 거고 그 특사단에서 일단 윤건현 상황실장이 그걸 가방에 들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창선 당시 노동당 서기실장이 김정은의 복심이고 가장 측근인 것처럼 윤건현 상황실장이 사실 특사단 중에서 잘 직급은 낮긴 하지만 문 대통령의 복심이기 때문에 친서를 직접 운반해가는 그런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요, 이제 서울시장 얘기를 좀 주로 해볼 텐데, 박원순 대세론입니까? 네, 지방선거의 꽃은 아무래도 서울시장 선거가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경선이 본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후보들이 나섰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가장 좀 유명하게 한 걸음 치고 나갔던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상당히 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측면이 있었고 전격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도 국민들에게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전 의원이나 민병두 의원 여러 후보군들이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재선의 현역인 박원순 시장의 아성을 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따라서 서울시장의 이 박원순 대세론을 과연 꺾을 수 있겠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선 서울시장에서 3선으로 가는 것이 과연 온당할까라고 하는 시민들의 의식들이 또 일부 있기도 하고 지난번에 있었던 미세먼지 논란 때문에 네. 한번 교체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게 결국은 안철수 전 대표가 아니냐.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에서 마땅한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하게 됐을 경우에 과거 얘기하면서 이제 빚 갚으러 왔기 때문에 이번엔 나한테 양보해라라고 하는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는 거고요. 바른미래당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신생 정당 속에서의 새로운 바람이 한번 일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번 서울시장이 굉장히 주목되는 대목이 있긴 하죠. 네, 오늘 동아일보가 서울시장의 이제 잠재적인 후보군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픽을 만들어봤는데 저희도 좀 출력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박민혁 차장 옆에 출력물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일단 지금 박원순 시장에 맞서서 이게 지금 가나다 순으로 이름이 순서가 정리돼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정말 많네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은 많네요. 민주당 맞는데 야권에서는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네. 설마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이 숫자를 맞추다. 네. 숫자를 맞추고. 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여러 가지 고려가 있으니까. 근데 네. 여권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박원순 현 시장이 일단은 현재는 우세하고 거기에 이제 민병두, 박영선, 우상호, 전현희, 정봉주 전 의원까지 이제 합류를 해서 내부 경선을 엄청 이제 세게 치러야 되는 상황이고 야권은 반대로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여전히 거론되고 있고 오세훈 전 시장이 다시 이제 뭐 거론되고 있어요. 홍정욱 전 의원도 본인은 계속 안 하겠다고 하는데 했는데. 계속 오르고 있고 황교안 전 총리도 본인은 특별히 아직까지 얘기를 안 하는데 이제 올라가 있어요. 지금 자유한국당 후보로 돼 있는 분이 이제 지금 총정부는 네 명입니다. 한국당 소속이긴 한데 지금 소속 당, 그러니까 당에 지금 입당하신 상태는 아니어서 그쵸. 오세훈 전 시장, 황교안 전 총리, 김병준 교수 모두 한국당 후보로 거론되는데 아직 당에 지금 당 소속은 소속되지 아니죠. 네. 않은 상태군요. 네. 여기서 결국 궁금한 것은 안철수 전 대표의 선택인데요. 네덜란드를 다녀온 안철수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얘기했죠. 들어보시죠. 아직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본 바가 없습니다. 이제 당에서 요청하시면 직접 만나 뵙고 여러 가지 자세한 말씀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에 대해서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인 셈입니다. 굉장히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뭐가 궁금하세요? 이 안철수, 박원순 두 분이 한참 전에 이제 양보를 안철수 전 대표 양보를 하지 않았어요. 요번에 다시 한번 만나자고 한 다음에 네. 언론에 있는 데서 이번에는 양보 한번 하면 안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박원순 시장이 어떻게 얘기를 할까? 박원 시장이 어떤 반응을 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철수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할 리가 없죠. 그런 얘기 안 하나요? 예전에 그렇게 내가 양보를 했는데 2011년 상황을 2018년에 다시 이제 빚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정치 도의상 맞지 않고요. 박원순 시장한테 그런 이야기 하는 것 자체는 뭐 사실상 서로 정당이 다르고 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하고 만약에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대표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런 걸 가지고 승부를 걸거나 무슨 상대방을 좀 어렵게 하기보다는 정말 정정당당하게 시민들의 선택을 가지고 서로 정정당당한 싸움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양보 프레임은 제가 볼 때 지금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2011년 프레임 지금 갖고 오지 말자고 하셨는데 지난 2일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상황이에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면은 주말에 꽤 많은 분들을 만났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김근식 교수님, 안철수 전 대표 결심 진전 좀 있어요? 예, 계속 고민 중인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실제로 합리적이고 대안을 가진 야당으로서 지금 존재감이 다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현 정부에 대해서 각을 세울 수 있고 그러면서 대안이 있고 합리적이고 그러면서도 상당히 정권 개최 가능성을 줄 수 있는 믿음직한 야당으로서의 어떤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당에서 요구가 있다고 한다면 또다시 정치 생명을 걸고 서울시장 후보에 나갈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출마한다는데 걸겠습니다. 왜냐하면 겁니다.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에 현재 인물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마저 뭐 출마를 안 한다면 바른미래당이 지방선거에서 거의 존재감이 그렇습니다.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의 생존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전체 야권의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런데요, 뭐 대구 의원이긴 하지만요, 유승민 바른미래당 이제 공동대표도 예전에 서울시장 나가보면 어때요라는 얘기를 들어보기도 했는데 유승민 대표도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안철수 전 대표를 뭔가 좀 압박하는 듯한 느낌도 들었어요. 자, 안철수 전 대표, 자, 지자체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출마한다 안 한다 말하지 안 하지 않았냐. 자, 3월 초 중순에는 결심이 서야 할 것이다. 이제 좀 빨리 결단하십시오. 유 대표가 계속 압박을 하고 있네요. 유 대표 입장에서 약간 서운할 수도 있어요. 본인 계속 출마하라고 그러면 근데 본인한테 그걸 얘기 안 하고 안철수 전 대표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입장 없고 생각하면 오히려 안심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본인의 존재감을 알리려면 주변에서 이렇게 추천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나가십시오. 일단 경쟁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니까 안철수 전 대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그런 게 조금 가만히 된 것 같은데요. 네. 연초에 일부 여론조사를 보게 됐을 경우는 사실상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하겠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 유승민 현재 대표와 안철수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유승민 대표가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됐던 조사가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유승민 대표가 워낙이나 본인은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고하게 해놨던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 안철수 대표가 이제 출마 선언을 저는 할 거라고 보는데 하고 나면 안철수 전 대표가 나 혼자 출마하냐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른미래당이 후보가 없기 때문에 안 대표마저 안 나오면 바른미래당은 미래가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대표 혼자만 갖고도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7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저는 뭐 외부에서 경제인들 영입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아마 정치권의 구력이 굉장히 높으신 김영남 전무님께서 100% 공부하는 말 하시겠지만 새롭게 선거에 출마한다는 건 정치를 해보지 않은 누군가의 새 인물을 찾아갖고 3개월 만에 광역 후보를 준비해서 내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어렵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정치인들이 목숨을 걸고 나가갖고서는 선거에 출마해야 되는데 여기에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대표를 비롯한 인물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마 당내 뜨거운 토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유승민 대표는 어디로 출마해야 돼요? 대구시장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대구시장에서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요. 대구 같은 경우는 현역 자유한국당의 단체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보수의 아성을 가갖고서는 흠집내고 균열시킨다는 여론밖에 생기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에서 어떻게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지킨 장병들의 유적은 밖에서 울부짖고 있는데 우리 장병을 죽인 김영철은 안에서 웃으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네. 김무성 의원 최근에요. 이제 한국당 복당 이후에 좀 잠잠하다가 김영철 방문 이슈 관련해서 뭔가 당의 위원장직을 맡으면서 전면에 나섰어요. 그동안 사실은 뭐 복당한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당직을 맡고 나섰는데 김무성 의원은 좀 조용히 계셨죠. 그러다가 이번에 김영철 방난과 관련해서 북핵대책 특별위원장을 맡으면서 오랜만에 이제 전면에 섰습니다. 그리고 정진석 의원은 지금 경제특위위원장으로 이제 전면에 서게 됐는데
이거는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 좀 복잡한 역학관계하고도 좀 연관해서 볼 그런가요?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당대표를 제외하고 다른 분들이 좀 뭐랄까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있었는데 당의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 중진들이 이제 당대표를 대상으로 해서 중진 최고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하자고 2번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대표가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내로 또 다른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정치는 새 싸움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뭐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그 세력이 있고 또 그거에 맞서는 세력도 있는데 어느 한쪽이 점점 커지면 힘들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나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뭐랄까 좀 저쪽을 더 이상 커지지 않게 만드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당이 지금 너무 좀 침체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라도 중진 의원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이렇게 특위위원장 자리를 드리면서 당이 이렇게 좀 활발히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